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달러 원 환율이 1,400원대로 훌쩍 넘어서 1,500원 선까지 넘보며 고공행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나올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멈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또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고환율 대책이 환율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쿠팡 해킹 사고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부터 롯데카드 결제정보 서버 해킹 사고, 그리고 불법 기지국을 통한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까지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할수록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가 4천선 회복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코스피 4천선 회복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 금리 결정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미국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말씀드리면 네. 코스피 1.04% 상승한 4,036.30에 코스닥은 0.39% 상승하면서 932.01을 기록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어제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는데 오늘의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만 7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 뉴욕 증시가 집중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이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라는 걸로 해석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또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과적으로 미장 3대 지수도 모두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더하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이죠.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옹호론자로 알려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유력한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일부 매수세를 자극한 요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코스피 보면 시가총액 대부분이 상위주 대부분이 오른 가운데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역시 반도체주에 좀 매수세가 많이 몰렸고, 다만 반도체 투톱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1%대 강세 보인 반면에 하이닉스는 또 1%대 약세 그렇더라고요. 기록했습니다. 55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또 네. 특징주를 하나만 꼽자면 삼성물산이 오늘 그렇죠. 급등했습니다. 예.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명예관장이 현 아들인 이재용 회장에게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우리미술관 명예관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삼성의 경영 승계가 일단 마무리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된 것,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쿠팡의 그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2차 피해라고 하면 이제 고객된 유출 고객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나 혹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뭐 결제 사기, 이걸 스미싱 같은 거라고 하는데요. 스미싱 이런 것들을 말하죠. 지금 쿠팡에서 고객 정보 유출을 이제 공개한 지가 닷새째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같은 것들은 이제 유출되지 않았다.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지금 사기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이런 게시글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혹은 스미싱 등의 피해를 봤다. 이런 이제 그래요? 사례를 제보하는 게시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이 로그인 기록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 해외에서 로그인한 흔적들이 나타났다거나 네. 이런 제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 쿠팡이 소비자 공지를 통해서 유출된 정보에는 로그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 수 없는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는 제보가 만약에 사실로 나중에 확인이 되면 혹시 유출된 정보에 이 쿠팡 측 설명과 달리 로그인 정보가 포함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걱정이 되죠. 커지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언노운 로그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파악해서 고객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식의 이제 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 해외 승인 시도도 있었다는 게시글도 그래요?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은 지금 쿠팡도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되고 계정에 신용카드 같은 결제 수단도 같이 연동해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쿠팡 측의 설명을 다 믿지 못하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또 미끼 문자가 지금 돌고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돌고 있다는 제보도 많이 나오지만 정부가 워낙 쿠팡 유출 그 정보량이 너무나 많잖아요. 3,300만 건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끼 문자에 대한 이른바 주의보를 발령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정보를 악용한 거죠. 이런 미끼 문자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르지도 말고 어떠한 답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쿠팡 정보 유출이다 보니까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됐다라거나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낸다거나 네. 혹은 뭐 요즘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과다 지급됐다. 환수를 안내하겠다. 뭐 이런 식의 문자도 오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이게 다 스미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때 이제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죠. URL 주소 일단 같은 출처가 거. 불분명해요. 보통 그런 문자들의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 네. 출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네. 더 주의하실 거 여기 안에 뭐 안내한다고 그래서 인터넷 주소 URL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문자가 있어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해당 번호로 전화가 와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런 정부기관 같은 것들을 가장한 이런 가짜 사이트에 많이 접속하시게 되면 보통 이런 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을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탈취될 우려 혹은 자신의 전화기가 온라인상으로 제어될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이런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받으시면 단말기 안에서 이런 스팸 문자 전화번호 같은 걸러내기 기능이 있어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걸러지기도 하고 이거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문을 마침 한 게 있으니까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됐습니다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래까지 다 내려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보통은 출처가 불분명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그런 번호 같은 문자 같은 경우는 곧바로 그 휴대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요즘엔 다 대부분 탑재가 돼 있거든요. 네. 바로 신고를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쿠팡 사태 때문에 이 온 국민이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여전히 두문불출하고 있죠. 네. 책임론 계속해서 커지고 아무런 있습니다. 입장도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한국 쿠팡이 쿠팡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이렇게 터질 때는 또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니까 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계속 좀 이어가 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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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이커머스 업계에 보안 비상이 걸렸거든요. 쿠팡 사태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화들짝했는데 또 우려스러운 사고가 터졌어요. G마켓에서 그 모바일 상품권을 도용한 결제 사고가 발생한 게 확인이 돼서 이제 피해자 60여 명이 이거 피해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를 했습니다. G마켓 측은 일단 이게 해킹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로 부정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거는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G마켓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카드로 이 상품권이 결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고 개인별 피해액은 뭐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로 알려졌습니다. 네. 만약 업체 주장대로 해킹 사고가 아니라면 의문점이 남는 건 그럼 무단 결제에 사용된 예를 들어서 간편결제 비밀번호 같은 걸 걸어놨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유출됐냐. 이런 유출 경로가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3분기 그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 2021년 이후 최고치라고요? 네. 지금 뭐 소비 투자 같은 내수도 살아나고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예. 영향들이 이제 3분기 성장률에 잘 반영이 된 거죠. 일단은 1.3%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게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한 거고 죄송합니다. 10월에 속보치가 나왔었는데 당시 속보치는 1.2%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0.1%포인트 더 성장률이 오른 거고요. 요 성장률 자체는 2021년 4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 추세를 말씀드리면 작년 1분기 때 깜짝 성장 1.2% 올랐다가 그 뒤로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작년 3분기, 4분기는 거의 0%에서 정체되는 흐름을 보였다가 올해 1분기에는 계엄 여파가 있었죠.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다시 꺾였죠. 그러다가 이제 2분기에 0.7%로 반등을 했고 네. 3분기에 다시 2배 가까이 성장폭을 끌어올리면서 확연한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만 확 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연간 기준으로 1%대의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이 예상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입니다. 그러면 0.2% 달성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올해 우리 연간 성장률은 1.2에서 1.3%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문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민간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1.3% 늘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재화 부분 그리고 서비스 부분 다 소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정부 소비도 1.3% 성장했습니다. 민간 소비의 경우에는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부진했던 설비 투자 분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2.6% 증가했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던 게 건설 투자인데 건설 투자도 3분기에는 토목건설 위주로 0.6% 증가했습니다. 네. 6분기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났다는 아주 회복세를 보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성장률 기여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전체 성장률은 1.3%였죠. 이 가운데 내수가 1.2%포인트. 그리고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겁니다. 요거는 0.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만큼 3분기 성장에서 내수가 대부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내수 기여도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출은 계속해서 잘 돼 왔잖아요. 근데 내수가 부진해서 그동안 우리 원래 잠재 성장률 수준이 2%대로 가지 못하는 원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는데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참고로 이 내수 기여도는 2분기에는 0.4%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3분기에 거의 뭐 2배 이상 0.8%포인트나 더 뛰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내수 중에서도 우리가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설비 투자 기여도를 나눠보면 민간 소비가 가장 컸습니다. 0.6%포인트. 그러니까 민간 소비에서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도 역시 앞으로의 성장률 추이, 회복세를 탔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정부도 이제 고환율 또 원화 약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원화 약세 원인을 좀 살펴보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좀 멈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변정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1,470원, 8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의 1,500원을 이러다 위협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계속 고환율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높죠. 네. 보통 그 이제 이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300원 넘어도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2000년대에 들어와서요. 네. 이게 1,300원대 지금 벌써 이상의 고환율이 네. 3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이고 첫 번째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어떻게 보면 체감적으로도 많이 높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느끼면서도 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최근에 한 몇 주 사이부터 이제 이 환율에 대한 걱정들을 부쩍 하는 목소리가 좀 커졌거든요. 일단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우리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뭐 지금 뭐 실제적으로 본다면은요. 네. 1,400원대로 올라오니까 네. 1,300원대하고는 또 체감이 다르실 거예요. 네. 1,400원대는 정말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몇 번 없었고요. 네. 그리고 뭐 금방 이렇게 꺼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1,400원대 위에서 그것도 뭐 1,450원도 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많은 어떻게 보면 우려가 있으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올라온 것에 따라서 뭐 사람들이 또한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달러 이제 인덱스라고 한다면 네, 오늘은 뭐 99.2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네. 오히려 뭐 한 1년 전하고 비교를 한다면 1년 전 지금 당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달러 강세가 이어졌거든요. 네. 특히나 이것은 이제 그전 이제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2, 3개월 동안 굉장히 빠르게 올라서요. 한때는 이제 110까지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3월 정도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달러 강세가. 그래서 현재 뭐 여름부터 시작해서는 약 100을 중심으로 99, 98 이렇게 뭐 낮은 어떻게 보면은 네. 달러 가치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달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강세가 아닌데 원화만 이렇게 유독 네. 환율이 많이 오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사실 유독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 원화하고 엔화 두 개가 상당히 약해요. 약한데 그 원인을 이제 짚어본다면 우선 달러와 원의 기준 뭐 금리가 네. 이제 역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엔화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금리가 기준금리 0.5%로 아주 낮잖아요. 일본이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2.5%, 미국은 아직도 4%니까 네. 여기 이제 차이가 조금 줄어들면 아마 환율도 좀 영향은 있을 텐데 지금 원화하고 엔화가 재밌는 게요. 10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 10월부터 시작해서 두 통화가 그치. 급격하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약해지는 동조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네.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9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400원대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엔화도 한 145엔대 네. 이제 달러당 145엔대로 해서 이제 155엔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그 양국의 투자 패키지가 이제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관세 협상 이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우리나라도 3,500억 달러, 일본도 이제 5,500억 달러니까요. 네. 요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우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어떠한 정부든지 미국의 요구를 뭐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네. 게다가 이런 패키지에 대해서 좀 상세한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좀 안정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환율 레인지가 급격하게 변화해서 1,400원을 뚫고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레인지가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일단 당분간 1,400원대 환율은 이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그 나오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 기준금 수출이 좋으면은 보통 아무래도 이제 외화 유입이 늘어서 환율을 네네.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29개월인가 경상수지 흑자 계속 이어가고 예, 있고 또 사실 뭐 외국인 수급이 뭐 증시에서 11월에는 좀 못했지만 하반기에 외국인 매수가 주식이 굉장히 좋았죠. 좋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금리 차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기준금리를 네 번째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하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락한단 말이죠. 예, 그런 우려들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죠.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는 다들 이제 주장이시고 모든 걸로 이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원화보다는 외화에 대한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수요 선호도가 많이 네.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달러를 네. 받으면 이것을 바로 환전을 그랬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예, 어느 달러로 정도는 놔뒀던 거죠. 어느 정도는 조금 비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미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게다가 그 외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유출이라고 할까요? 뭐 서학개미에 대한 그 해외 투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글로벌 시대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그런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뭘까를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외국에 가서 자산을 살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진작을 해야 되는데 그 네. 근본에는 우리나라에 낮은 기준금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낮은 기준금리 때문에 우리나라의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대비해서 이제는 해외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디 지역에 자산을 사는 건 거의 자유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도 예전하고 변했고 네. 앞으로는 더군다나 이 자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통화에 투자하고 싶은 통화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유화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보다 매력적이고 네. 원화가 더 투자하기 쉽고 이런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야 외국인들도 더 우리나라 원화 자산에 대해서 뭐 투자를 계속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뭐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요. 네. 낮은 금리가 이제 한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은에서 지금까지 금리를 낮게 계속 몇 년간 이렇게 이어온 거가 약간 좀 실기 내진 실책이란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통화량도 또 워낙 늘어나는 그 속도가 오히려 미국보다도 빨라서 GDP 대비 지금 통화량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원화 가치 하락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중립금리를 얘기할 때 중립금리보다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환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2월하고 5월 네.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한은의 결정을 존중하긴 하지만 조금 좀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특히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뭐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작용만 많이 유발을 하고 환율을 갖다가 올리고 이런 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지금 이제 고환율이 이어지다 보면은요. 어쨌거나 이제 지금 힘들어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뭐 그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좀 힘드실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당장의 물가에 확 반영된 건 못 느끼지만 서서히 몇 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개인들도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한 1,300원 정도에도 굉장히 공포를 느꼈었는데 요즘은 좀 겉으로 보는 느낌 좀 덤덤하다고 할 정도로 약간 좀 1,400원대를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도 한데 네. 어느 정도 환율이 될 때 우리 경제가 지금 위협이 된다고 보세요? 위협을 받는다고 보세요? 과거에 기업체들한테 조사를 했는데요. 네. 1,200원대 환율이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안정 편안하다 이러한 서베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십몇 년 전의 일이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환율은 많이 올랐고 코로나 이전에 2000년대 평균 환율 한 1,130원에서 1,150원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한다면 지금은 과거와는 한 200~300원 이상 올라와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2000년대 들어와서 1,400원,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이렇게 3년 이상 지속된 것도 처음이고요. 네. 2000년대 들어와서 1,400원대에 네. 이렇게 올라서 오랫동안 2000년대? 20년대? 2000년대 이후. 네네.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1,400원을 예. 오랫동안 하는 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20몇 년 동안을 봤을 때 네네. 지금 3년 반 동안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고환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처음이에요. 게다가 1,4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간 환율이 한 번, 두 번 있었는데 네. 그것도 다만 며칠 만에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미국과의 통화 수합을 통해서.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400원대 현재는 네. 지금 상당 기간 수개월 동안 적어도 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면 예. 이것은 이제 다시금 물가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다행히 외환보유고가 지금 뭐 4,100억 달러 이상으로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네. 최근에 또 이제 이것을 뭐 뉴노멀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또 영어로 이렇게 주로 new normal 이렇게 얘기한 저는 사실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를 갖다가 이제 뭐 당국이나 관계자께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것은 이제 뭐 새로운 풍속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표현일까요? 네. 이렇게 그냥 그 받아들여야 된다는 수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1,400원대 환율은 과거에 봐서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도 뭐 금리나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다양한 그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의 의지만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환율이 높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뭔가 좀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그래서 뭐 그 이제 증권사들이나 이제 예.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해외 상품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달러나 아니면 엔화나 다른 외국환을 갖다가 매수하는 그러한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그 투자자가 해외 상품을 샀어요. 네.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의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해외 ETF를 사면 네. 해외 뭐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ETF를 사면은 달러나 이런 외화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외화를 사게 되면 원화를 팔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환율이 다시 올라가게끔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달러를 매수하는 그러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자꾸만 이제 환율을 상승시킨다 보고 이제 당국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예, 예. 뭐 금융 상품을 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특히나 이제 기업들 과정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달러를 환전을 시중에 좀, 환전을 독려하는 이런 네. 모습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괜찮은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립금리에 따른 기준금리 결정, 네. 게다가 우리나라 이제 자산 가치 밸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 자산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네. 유입을 장려하는 그런 책을 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다시 우리나라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좀 약간 기준금리가 지금 역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네. 힘들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얼마 전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네.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화랑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주식을 사려는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 그 주식을 갖다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들고 있지 않는 투자자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예금을 한다든가 아니 금리 상품을 사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대였기 때문에 예금을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달러 예금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 되겠죠. 네. 반대로 본다면 일본의 최근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일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는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네.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인데 이 통화를 내가 왜 사?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이자가 없는 통화는 매력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빌려서 이제 해외에다가 예. 투자를 하고 많이 했지 이것은 이제 않습니까? 극단적인 두 달러와 엔화의 비교였지만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타 다른 나라보다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게다가 시장금리 또한 뭐 장기채 금리로 본다면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네. 미국은 물론이고요. 일본하고도 지금 30년, 20년, 30년 국채부터는 이제 금리가 역전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잠깐 그 일본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이 그 이번에 이제 18일에 금융정책결정위원회 BOJ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기준금리 인상할 거라는 그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서 좀 자금이 이제 다르게 이자가는 다르게 이동을 할 테고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벌써부터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워낙 일본 전문가시니까.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죠 요새. 예. 특히나 이제 지난달에 벌써 이제 로이터를 통해서 처음 보도가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우에다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다음번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죠.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예. 18일 이제 금리 18일 결정이 목요일,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가요? 예,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FOMC가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벌써 시사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 전임 구로다 총재와는 달리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네. 이제 알려주고 가시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네. 다만 지금 엔캐리 청산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아직도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엔화 약세가 중단되어야지만 네. 이 엔캐리가 네. 그렇겠네요. 이제 청산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예, 예. 현재까지는 지금 부행책과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네. 재정 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가 당분간은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네. 청산은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 더 여쭤볼게.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어떻게 점쳐지고 있는 거죠? 한 달 전과 완전히 변했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연준의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이제 동결 가능성이 50대 50 팽팽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굉장히 많이 선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네. 이번 달까지는 네. 올해 말 마지막 연준의 금리 결정인 다음 주 목요일 금리 결정에서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그렇게 되면 있습니다. 우리하고 금리 격차가 좀 줄어들면 환율에도 좀 좋은 영향을 네, 미칠까요? 현재 지금 1.5% 포인트 뭐 역전이 돼 있는데요. 1.25% 포인트까지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환율 하락에 대한 그러한 요인이긴 합니다.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제 금리 격차에
따라서만 오른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하면서 네. 환율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정규 다이와증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순서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디지털 이코노미 해킹과 관련한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저희 코너를 계속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두운 측면은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밝은 얘기만 하더라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자리 우려 정도가 아마 조금 어두운 주제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예상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 네. 청취자분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시할 수 없는 이슈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해킹입니다. 맞아요. 최근에 굴지의 대기업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네. 보란 듯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안해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실수가 아니라 대부분 인위적인 해킹에 의한 사고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보면 기업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얼마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검은색 복면을 쓴 범죄 집단만 해킹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어서요. 네. 오늘은 디지털 경제 해킹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해킹이란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부분인데 요건 이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몰래 들어와서 정보를 빼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도둑질을 당하는 건 이제 좀 지났고요. 폭력배를 만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몰래 시스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란하게 시스템에 침입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화 대사처럼 뭐 살려는 드릴게 거기 여기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그런 거죠? 이제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많은데요. 네네. 이제 몇 개만 소개를 해보면 좀 슬펐습니다. 제가 이제 애들을 재우고 즐겨 마시는 일본의 맥주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9월에 사이버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인기를 얻고 있는 맥주인데 일본에만 파는 마루에프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 때문에 생산, 주문, 출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맥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네. 같은 창고를 쓰는 다른 맥주 회사까지 영향이 생기면서 그야말로 일본 전역에 연쇄적인 맥주 공급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영국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자동차 제조회사인 이 제규어 랜드로버입니다. 해킹으로 생산 라인이 멈춰버렸어요. 영국, 슬로바키아, 브라질, 인도 공장 다 중단됐고요. 작업이 다시 재개되긴 했는데 중단으로 인해서 하루에 1,000억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이 연관된 공급업체를 다 합치면 고용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뭐 임금이나 이런 보전을 위해서 영국 정부가 15억 파운드의 대출 보증을 서는 일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같은 형태의 그럼 해킹이었어요? 맞습니다. 다른 집단이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 해킹 그룹이고 하나는 이제 새 조직이 연합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그룹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 네. 공통적으로 랜섬웨어를 사용했다라는 점이 같은 방식입니다. 랜섬웨어는 이 침해된 시스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유출한 다음에 반환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올해 미국 전체 데이터 침해 사고의 44%가 랜섬웨어에 의한 공격인데요. 그랬군요. 2021년에 10%에 비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제조업체나 소매업체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이들 업종의 특징이 마진율이 낮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해커들은 낮은 이익률 때문에 기업들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갈 수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이코노미 코너를 자주 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경제학에 밝은 그런 해커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한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예,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네. 이 비트코인이 인터넷상에서 익명
익명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전까지는 이런 형태의 공격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돈 받다 걸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2013년에 만들어진 이 크립토라커가 최초의 현대적 랜섬웨어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피해자의 파일 접근 권한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10비트코인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약 2,000달러 정도였으니까 네. 착한 친구들이죠. 이렇게 보면요. 네. 그리고요. 네, 또 하나의 이유는 사이버 범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다크웹에서 소규모 범죄 그룹들은 이 전문 랜섬웨어 공급업체로부터 네. 고급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면 대량의 피싱 이메일을 생성해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도 쉽습니다. 초보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영국 헤러즈 백화점 해킹범은 잡고 났더니 모두 다 10대였다라는 그러한 그래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또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많은 이 기업들이 공급망이 분리되면서 IT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거든요. 맞아요. 인도 하청업체인 이 타타 컨설팅 서비스는 예. 정말 별걸 다 합니다. 뭐 예약이나 거래 시스템부터 생체 이식, 디지털 아이디 뭐 별걸 다 하는데요. 이제 요 기업하고 협력하면 별도의 개발을 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좋은데 네. 이 기업이 뚫려 버리면 네. 이제 이 기업과 연관을 맺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소싱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해킹 그 기법들이 더 나날이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3년 최초에 그 크립토라커가 랜섬웨어 그 공격한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좀 착하다고요. 10비트코인이 당시 2,000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1비트코인이 200달러. 아, 네. 아주 좋았던.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들 최근에 네. 와서 하면 얼마를 도대체 버는 거예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네. 작년 한 해에만 랜섬웨어로 해커들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벌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랜섬웨어에 걸리면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피해가 불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네트워크가 안전해질 때까지 사업은 그냥 멈춰야 되고요. 연결된 컴퓨터 전체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되니까 네. 시간이 걸리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야 됩니다. 네. 그때까지 사무실에는 아무도 출근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실질적인 피해가 이 제공한 몸값을 훨씬 뛰어넘기 마련이다 보니까 하루빨리 돈을 주는 행태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들은 한편에서는 방어 태세기를 갖추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IT 지출 증가율보다 보안에 대한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IBM 같은 경우들은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30%나 더 사고를 빨리 탐지하고 억제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여러 시장 그 추정들이 있습니다. 재보험사 뮤넨리에 따르면 뭐 사이버 범죄 보험 규모가 100억 달러 규모인데 앞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거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대기업들은 별 걱정이 없는데요. 소규모 기업들이죠. 영세 네. 기업들도 분명히 이런 노출에 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걸 대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네. 기업들이 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 사이버 보안 외에. 이게 이제 또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우리 사회가 전 지구적으로요. 네. 효율성보다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해킹 사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보험이나 보안 소프트웨어 투자하는 것 외에도 이제는 예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는 중복 투자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인데 이러한 중복 투자를 통한 예비책이 탄탄하지 않으면 해킹 한 번으로 전국의 모든 생산과 유통이 끊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그 맥주 회사는 문제가 터지자마자 오프라인에 있는 6개의 양조장을 신속히 가동을 했고요. 네. 주문을 팩스로 받다 보니까 금방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 효율성보다는 또 회복성이라는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가 보안 외에 생각해야 되는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해킹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지금 이제 그 디지털 경제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사고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건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나쁜 약들, 마약 같은 것들도 이런 게 제일 문제잖아요. 아무나 이제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해킹 분야에서도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집단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 있는 위계적 집단이 아닙니다. 서로 직접 만나본 적도 없을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통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드래곤포스라는 랜섬웨어를 사용합니다. 네. 일반적인 랜섬웨어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구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쓸 수 있고 이 몸값이 지불될 때까지 이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컴퓨터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공격을 직접 수행해주는 이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섬웨어가 존재를 합니다. 네. 흔히 말한 지하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 네, 네.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혁신은 좋은 단어로 네, 쓰이지만 이럴 때 적절하지 않은 그렇죠. 표현인 것 같네요. 지하 제가 하고 세계에서도 보니까.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버가 등장했듯이 네. 이 시장에도 이제 지하 그 범죄 집단들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드래곤포스와 같은 공급 업체들의 핵심은 비숙련 범죄자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해킹 키트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직접 악성 코드를 짤 필요가 없고요. 네. 잘 짜여진 키트를 그냥 컴퓨터에 꼽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플러그 하면 네. 된다는 거예요. 연구 네. 라이센스가 한 $900쯤 하고요. 구독은 $150 정도니까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범죄 서비스도 이전에 비해서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해졌는데요. 이 생태계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해커들은 잠재적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몸값을 세탁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개인 데이터를 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면 됩니다.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포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암호화폐로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규모가 얼마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FBI는 2024년에 약 24조 달러 정도의 24조 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네. 신고된 것만 그렇고요. 영국에서는 한 52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랜섬웨어 개발한 해커들은 한 $2,000 정도를 받으면 기본 코드를 판매하는 것부터 애저 서비스까지 이제는 상품도 다양해져 가지고요. 요 시장도 이제 조금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수수료가 낮아졌어요. 과거에는 수수료가 30-40%였는데 네. 이제는 한 10%에서 20%밖에 못 받는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네. 비즈니스 전략도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이중 협박 수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데이터 사본을 탈취하는 동시에 시스템 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몸값을 2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데이터 복구 대가고 하나는 탈취한 사본을 삭제해주는 대가입니다. 정말 참 둘 중 하나라도 지불을 거부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돈을 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중 거죠. 협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죠. 그런데 대형 소매업체가 주 타겟이 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 업체들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 정보가 현대소매업의 근간을 이루거든요. 그렇죠. 이름, 이메일, 신용카드, 쇼핑 습관, 개인 관심사 뭐 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이버 범죄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정보가 결합되면 이 범죄자들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정교한 피싱 공격을 할 수 있고 사기를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그 다크 웹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해커들은 더 나가서 대형 소매업체 해킹을 넘어서 부유한 고객이나 수익성 있는 표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은행이나 투자회사, 기타 금융회사도 이제는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네, 그래요. 디지털 경제 어두운 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 왜 반복되는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예. 시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은 디지털 시대 해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산이나 유통, 서비스, 결제, 가치 사슬의 모든 면들이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없었던 유형의 범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물론 이제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노력은 기업이 해야 됩니다. 다만 정부도 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보조를 맞추라고 하면 보조금주라는 얘기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금성 보조는 아주 어려운 영세업자나 이제 네. 작은 기업들한테 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그 보안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처벌에 강화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만 가지고는 유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해킹을 막았던 사례나 정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정보의 공유가 핵심입니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과거 독점 금지법 안정지대를 형성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보안을 위협했던 정보들을 공유하는 건 독점 논란에서 빼줬어요. 네. 그런데 그 정보를 역산하면 다시 독점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하. 막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정부가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다소 경직적이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보를 기업 간 공유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면책 조항을 주는 제도들로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만들어서 스스로 해킹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해킹에 대한 고민들 깊어야 된다는 점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